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5년 11월 19일 오후 4시 충청남도 천안의 경찰서로 중년 여성의 다급한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전날 밤에 회식을 갔는데 지금껏 연락이 닿질 않아요. 실종자는 52살의 김 씨였는데요. 당시 그는 충남 모 대학 천안 캠퍼스에서 격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날인 18일 날 퇴근 후에 동료들과 천안 시내에서 회식을 가졌고요. 술자리가 이어졌죠. 아내는 밤 늦도록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는데 밤 10시 30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난데 동료 한 명이 너무 취했어. 집에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같이 자고 내일 집에 갈게. 사실 남편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던 편이라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죠. 하지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을 넘긴 오후 2시까지도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아요. 걱정이 된 아내는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했죠. 이때 한 동료가 말하길 전날 저녁 8시 반쯤 회식 다 끝내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분명 김 씨도 집에 가겠다며 주차장으로 걸어갔다고 했고요. 심지어 찜질방에 간 사람조차 없습니다. 남편이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순간 아내는 남편의 신변에 큰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정황입니다. 한편 이 신고를 접한 경찰들은 일동 긴장합니다. 그 이유가 최근 충청도 일대를 휩쓸고 있는 한 연쇄 강도 사건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잠깐 봐야 할 텐데요. 우선 8개월 전인 2005년 3월 6일입니다. 청원군 오창면 용두리에서 34살의 남성 최 씨가 강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밤 10시 30분쯤 최 씨가 외제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요. 상황을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어 뒷차에서 2명의 남성이 같이 내립니다. 이들이 곧장 최 씨에게 달려들었고 케이블 타이로 양손과 발을 결박한 후 그의 카드를 빼앗았어요. 인근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했는데 잔고가 없어 실패합니다. 최 씨는 안타깝게도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발견됐죠. 두 번째 범행은 강도 상해 사건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11일 후인 3월 17일이었는데 새벽 4시쯤이에요. 이번에도 외제차를 몰고 있던 피해자 민 씨가 천안시 쌍용동 한적한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경찰복을 입은 남성이 플래시봉을 들고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불신 검문이라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했죠. 그래서 민 씨가 순순히 차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그에게 달려듭니다. 또 이때 구석에 숨어있던 다른 범인도 칼을 들고 합세하더니 민 씨를 붙잡았어요. 다행히 민 씨가 막 저항을 하면서 이들과의 몸싸움 끝에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거든요. 이때 지갑을 뺏기고 칼에도 찔렸지만 그나마 목숨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범행은 시간이 좀 더 지나 8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앞서 실종된 김 씨 사건의 바로 이틀 전이었어요. 2005년 11월 16일인데 충남 보령시 미산면의 어떤 번듯한 가정집인데 여기 한 일당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가 KBS 6시 내 고향 제작진이래요. 취재차 인터뷰를 좀 하겠다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거죠. 당시 이 집에는 28살의 이 씨와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집 안에 들어온 일당이 곧장 칼을 들이밀면서 이들의 카드를 빼앗았고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은 목숨을 건졌어요. 자, 지금까지의 3가지 범행 수법에 유사점이 있습니다. 모두 흉기가 칼이었고요. 또 애초에 금품을 노린 범행이에요. 특히나 피해자들은 외제차를 타고 있거나 좀 번듯한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범인들은 범행 후에 그들의 카드를 훔쳐서 현금을 인출했고요.
그렇다면 CCTV가 남아있지 않을까요? 즉각 경찰이 확인했죠. 근데 안타깝게도 범인은 철저하게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예리한 경찰은 이 모두가 동일 범임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범인 손등의 정맥 패턴 때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마다 정맥의 패턴은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종종 신원 확인도 가능하다고 해요. 국과수가 세 사건의 CCTV를 분석했고 얼굴은 모르겠지만 최소 손의 이 정맥 패턴을 통해 이들이 동일 인물이라는 걸 밝혀낸 겁니다. 그렇게 충청도 일대를 돌고 있는 연쇄 강도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자, 다시 앞서 실종된 김 씨 사건으로 돌아와서 김 씨 또한 고급 외제차를 몰았습니다. 표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차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김 씨의 자택은 회식 장소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가까운 거리이긴 한데요. 술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대리운전을 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범인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사칭해서 김 씨를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앞서 3번의 사건에서 범인들은 살인을 시도했었죠. 근데 그나마 뒤에 2번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김 씨 또한 지금 어떤 위협이 가해졌을 수 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에요. 경찰은 그가 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식 끝난 직후 8시 반부터 밤 10시 사이를 중심으로 인근에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요. 당시 2005년 CCTV나 블랙박스가 주변에 잘 없으니까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앞서 연쇄 사건에서 범인들은 항상 피해자의 카드를 뺏어서 사용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실종된 김 씨의 카드가 쓰인 흔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경찰이 조만간 범인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했죠. 그래서 바짝 긴장을 한 채 언제라도 그 카드 인출 기록이 뜨기만 하면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한편 띵동 계세요? 저녁 6시쯤이었는데요. 한 택시기사가 김 씨의 아파트를 방문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아내와 마주했죠.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 택시기사가 제가 심부름을 왔어요. 그러면서 청첩장 하나를 주는 거예요. 웬 청첩장? 근데 봤는데 이미 날짜가 지난 청첩장이더라고요. 또 김 씨 아내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안에 남편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11월 21일 오후 4시에 서부 역사 택시 승강장으로 나와. 현금 5천만 원 준비하고 아들 차량으로 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건네줘 여보. 급해서 그래. 미안해. 수상하죠. 너무 수상해. 아내는 즉각 이 메시지를 경찰에 알려줍니다. 경찰은 이걸 전달해준 택시 기사를 추적했지만 또 안타깝게 실패해요. 아파트에 CCTV가 없어서 인상착의조차 파악하지 못했죠. 이제 경찰은 범인의 꼬리를 잡기 위해서 유인 작전을 계획하는데요. 일단 요구대로 돈가방 준비해두고 미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다가 아래는 가짜 돈, 위에는 진짜 돈 쌓아두고 또 이 안에 GPS 장치도 부착했어요. 대망의 11월 21일이 됐고 김 씨 아내가 돈가방을 들고 그 지정된 승강장에서 범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대에는 형사들이 잠복해 있었고요. 잠시 후부터 정말 긴장 속에 추적이 시작되는데요. 4시 5분쯤이었어요. 붕 하고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돌연 등장합니다. 아내에게서 돈가방 줘라 받고 말없이 곧장 떠나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바로 그 뒤를 쫓았죠. 그런데 잠시 후 그 기사가 내린 곳은 천안시에 있는 한 설렁탕 집이었습니다. 돈가방을 그 설렁탕 집 카운터 주인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경찰들도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분위기를 살피면서 밥을 먹는 척 범인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돌연 이 식당 앞에 택시 한 대가 정차합니다.
택시 기사가 식당에 들어와서 카운터에서 가방을 넘겨봤더니 바로 이동해요. 경찰이 또 그걸 쫓아갔죠. 그리고 잠시 후 택시는 이번엔 복명동의 한 실내 포차 앞에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방은 그 식당 주인에게 맡겨졌습니다. 뒤따라온 형사들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고 다음의 상황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저녁 6시 40분 포장마차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주인이 받았고 경찰이 귀를 기울였죠. 아, 예, 가방 받았어요. 지금 오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 가방을 찾으러 오는 범인의 전화일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긴장하면서 계속 기다리게 돼요.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고요. 이때 노련한 형사들은 범인들이 이미 잠복을 눈치챘고 도주했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돈가방을 전달받은 퀵서비스 기사, 식당 주인 2명, 택시 기사까지 신원 모조리 파악해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신문했죠. 그런데 의외로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전날 의뢰를 받은 것 뿐이래요. 수고비 2만 원에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뭐 전달만 해달라. 그냥 심부름처럼. 이런 진술만 하는 거예요. 경찰로서는 이거 지금 다 잡을 뻔했는데 너무도 허무하고 진이 빠지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앞서 돈가방을 맡아준 설렁탕집 주인이 뜻밖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실 전날 범인들이 자기 식당에 와서 밥과 술을 즐겼대요. 그러다가 부탁을 좀 한 거죠. 이때 경찰이 사장님, 그럼 그때 먹은 술병 아직 있어요? 다행히도 범인들이 마셨던 소주병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지문 채취했고 그렇게 마침내 범인의 정체가 떠오릅니다. 그는 바로 43살의 김종인. 이미 전과가 오범이었어요. 기록을 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폭력배 가담해서 패싸움 하고요. 이 일로 소년원에 수감이 되었죠. 성인이 된 후에도 강도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된 데다가 심지어 경찰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치사 복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체가 밝혀지니까 이제 김종인을 찾아내면 될 텐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범죄자라 그런지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은 고사하고 집도 없어, 차도 없어, 카드도 없어. 그 어떤 흔적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놈 이거 어떻게 찾지? 수사의 난항을 겪던 중 경찰은 의외의 곳에서 단서를 찾아냅니다. 과거 김종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해가지고 범칙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 차량 소유주가 김종인 본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전 여친을 찾아가서 김종인 만난 적 있냐, 어디 사는지 아냐 행방을 물었어요. 근데 이 여자도 뭐 헤어진 지 오래라 모른대요. 그런데 경찰도 뭐 포기하려고 가려던 그때 전 여친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전에 그 사람이랑 같이 일했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름이 특이했는데 이름이 라재영인가? 그랬어요. 라재영. 자, 누군지 알아보니까 김종인과 중학교 동창입니다. 둘은 2004년에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라재영 역시 전과 오범이에요. 그럼 혹시 둘이 공범이 아닐까? 라는 의심에서 경찰이 그의 머그샷을 뽑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렁탕집 주인한테 보여줬죠. 뿐만 아니라 앞서 연쇄사건 생존자들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들 모두 맞아요.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경찰은 조금씩 2인조 일당에게 가까이 다가서게 됩니다. 그 당시 지금 김종인은 행방이 묘연하잖아요. 어디서 찾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일단은 라재영을 먼저 추적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한편 경찰의 수사망이 가까워짐을 인지한 라재영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바로 배신을 해요. 자기의 친형을 통해서 김종인에 대한 정보를 흘린 거예요. 김종인 지금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종기 제거 수술을 받고 있어요. 이걸 이제 형한테 전하면서 경찰한테 흘러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은신처도 넘겨요. 근데 사실 라재영 입장에서는 경찰이 김종인을 뒤쫓는 사이에 자기의 도주 시간을 벌려고 전략을 세운 거죠. 어쨌든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12월 24일 병원에 있는 김종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은신처에 가봤더니 범행에 썼던 칼, 절단기, 케이블 타이가 아마 몽땅 나와요. 또 추가로 명품 골프채와 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모두 납치된 김 씨의 것이었죠. 그렇게 김종인을 검거했는데 처음에는 범행에 대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자기는. 근데 실종된 김 씨의 소지품이 떡하니 나오니까 마음이 급한 듯 변명을 해요. 그래, 맞다. 김 씨의 차량을 훔쳤다. 그런데 살인과는 무관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게다가 모든 책임을 라재영에게 돌렸죠. 라재영이 김 씨를 살해한 후 충청남도 아산시 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즉각 경찰이 그곳으로 달려갔고 해당 수로에서 실종됐던 김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얼굴과 오른쪽 팔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또 양손과 발목에 결박당한 흔적과 함께 목을 졸린 흔적도 선명히 남아 있었죠. 이렇게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김종인은 모든 죄를 라재영에게 떠넘겼잖아요. 그리고 시신의 위치도 말했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아주 비겁한 행태예요. 자, 지금 경찰 입장으로는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라재영을 검거해야만 했는데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벌어서 도주한 라재영은 그때부터 완전히 행적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생활 반응 전혀 포착되지 않아요. 근데 경찰로서는 분명 어떤 꼬리가 있을 텐데 끝까지 매달렸죠. 그러고 보니까 그가 앞서 친형을 통해서 김종인이 어디에 있는지 은신처를 제보했었잖아요. 근데 핸드폰 사용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건 어쩌면 형이 라재영이 은신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형의 휴대폰 위치를 막 추적해 봤거든요. 아니나 달라 경기도 안산의 한 원룸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기가 바로 은신처인 거예요. 경찰의 예상이 적중했죠. 2006년 2월 15일 경찰은 원룸을 급습했고 거기에 숨어있던 라재영을 검거했습니다.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체포됐을 당시 라재영의 손에는 중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다고 해요. 중국 밀항을 준비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조금만 늦어졌어도 어쩌면 영영 그를 검거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량을 보니까 경찰관 허리띠, 검문용 플래시봉, 위조 차량 번호판이 발견돼요. 앞서 경찰 행세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이게 다 증거인 거죠. 그렇게 라재영이 이제 체포가 됐는데 라재영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아니, 내가 김종인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사건의 주범은 김종인이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억울하다는데요.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 전에 둘이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9월 김종인과 라재영은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김종인은 인생이 하나도 풀리지 않던 힘든 시절이에요. 복역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횟집을 운영했지만 실패했고요. 이후 택시 운전, 공사판 전전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03년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보상금 1억을 받아요. 근데 이 돈을 경륜 도박으로 그대로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륜 도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륜은 자전거 경주를 의미합니다. 마치 경마처럼 선수들이 이제 순위 경쟁을 벌이면서 사람들은 그 경기가 있기 전에 누가 우승할지에 돈을 베팅하는 시기예요.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으로 경마, 경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합법적이라는 말에 속아서 발을 들이셨다가는 전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분명 이것도 도박이니까요. 당시 김종인도 전 재산 잃고 거액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이혼까지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라재영을 만난 거예요. 라재영은 김종인에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석재 납품업체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어요. 근데 마가 낀 건지 김종인이 거기에 취직을 하자마자 회사가 경영난에 빠집니다. 직원들 월급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두 사람은 그곳을 나오게 돼요. 모든 게 좀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자 이들의 범죄 본능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그들이 계획한 건 강도살인이었습니다. 강도는 돈을 위해서였을 거고 또 두 사람 다 이미 감옥을 들락날락 했잖아요. 그 피해자를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둘은 이런 목표를 가져요. 야, 우리 딱 10억만 하자. 이어 범행 무대는 충청도로 한정합니다. 왜 충청도냐? 일단 자기네들이 지리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좀 잘 되면 전국적으로 무대를 넓힐 생각이었다고 해요. 두 사람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죠. 특히나 충청도에 연고를 둔 돈 많은 부자들을 타겟으로 며칠간 그들을 주목했고 미행했고 동선을 파악합니다. 그 와중에 종종 취재진이나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어요. 일부러 접촉사고 내는 수법도 썼죠. 그렇게 지금까지 연쇄적으로 살인에 강도 다 저질러 온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들의 우정은 정말 천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체포된 후부터 제가 범인이다, 얘가 범인이다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기 급급한 거죠. 의리는 개나 줘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국과수 분석 결과 CCTV에서 현금을 인출한 그 정맥 패턴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이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김종인을 결국 주범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죠. 반면에 라재영은 그동안 경찰이 모르고 있던 또 다른 범죄 6건을 추가로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종된 김씨 사건까지 총 4건의 사건을 저지른 줄 알았는데 6건이 더 나온 거죠. 그 안에는 강도 살인 2건, 강도 상해 1건, 강도 살인 미수 1건, 특수절도 2건까지 경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라재영이 순순히 이렇게 자백을 했고 또 자기의 죄를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참작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재판부가 김종인에게는 사형, 라재영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때 김종인이 왜 나만 사형이냐?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재영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김종인은 끝까지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돼요. 또 다른 반전이 벌어졌죠. 재판을 몇 주 앞둔 2007년 1월 초입니다. 천안경찰서로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김종인이 보낸 편지예요. 적힌 내용은 수사관님, 사실 드러나지 않은 살인이 더 있습니다. 나를 찾아오세요. 이런 수법 영화에서도 몇 번 봤는데 범죄자들을 믿길 수도 있어요. 형사가 일단은 찾아갔죠. 뭐가 있다 하니까. 근데 김종인이 또 거들먹거리면서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형사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담당 형사는 굴하지 않고 4일간 매일같이 김종인을 접견합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자백을 이끌어내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죽은 김씨 그거 제가 살해한 거 맞아요. 근데 그때 라재영이 추가로 자백한 게 몇 건이더라고? 6건인가? 그게 다는 아니겠죠? 김종인이 내뱉은 충격 고백은 뭐였냐면 추가 범죄가 12건 그리고 심지어 공범이 또 있다는 거예요. 공범이 누구냐? 그건 바로 김종인의 친형 김기훈과 이기준이란 사람까지 총 4명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자백을 듣던 경찰도 뒤통수가 얼얼했겠죠. 그 진술과 각각의 사건을 대조한 결과 자백은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와,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갑자기 김종인이 왜 자백을 한 걸까요? 죄책감? 뒤늦은 후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유는요, 사실 라재영이 자기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게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추가 범죄를 더 밝혀내서 라재영의 형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자, 그렇게 새롭게 드러난 사건과 공범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지금부터 또 챕터 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연쇄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 과정이 너무도 소름 돋습니다. 첫 범행, 앞서 3월 6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한 달 앞선 2월 15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충남 당진군에서 개 사육장을 하고 있던 53살의 김 씨였죠. 이 사육장 주인이 첫 타겟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동네에 로또 2등에 당첨됐다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종인과 라재영 두 사람이 경찰을 사칭해서 접근했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주인이 마실 거를 좀 내놓는 순간 핸드폰 충전기로 손과 발을 결박했고요. 당장 돈 내놔라. 너 로또 되지 않았냐? 협박합니다. 근데 김 씨는 완강했어요.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 너무도 김종인이 화를 참지 못해서 개장수 사장의 머리를 둔기로 쳐서 살해합니다. 이후에 집을 뒤졌고 그때 찾은 금액은 겨우 30만 원 정도였어요. 그때로부터 10일 뒤인 2월 25일 충남 천안 백석동에서 34살의 이 씨가 외제차 볼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일당은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고요. 그를 결박한 후 칼로 찔러 살해했죠. 근데 이 사람의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현금 4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일단은 챙겼죠. 그리고 이어서 3월에는 앞서 이야기한 연쇄 강도 사건 2건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를 좀 보면 이들의 원래 목적은 강도잖아요. 그리고 목표는 10억입니다. 근데 범인들 입장에서는 손에 쥔 것도 별로 없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몇 달간 두 사람은 계획을 잠시 변경하게 되는데요. 충청도를 벗어나서 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서울과 경기도로 가서 범행을 지속한 거예요. 동시에 좀 더 확실하게 피해자들 도망가지 못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 인원을 보충하게 되거든요. 이때 끌어들인 게 김종인의 친형, 56살의 김기훈이었죠. 김기훈은 과거에 사업 실패를 겪었고 또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고가 심했어요. 그로 인해 2딸마저 입양을 보내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동생이 와서 형, 한탕 해서 우리 큰돈 벌자! 이 말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김종인을 필두로 범죄 조직이 결성됐는데요. 2005년 4월 27일, 5월 5일 이들은 2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와 하남시에서 각각 57살의 김 씨와 58살의 김 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합니다. 이어 5월 17일 이번엔 서울 중랑구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했고요. 47살 주 씨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주 씨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이 자기네들도 당황을 해서 돈을 챙기지 못하고 급히 도주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범인들은 범행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게 돼요. 어떤 방식이냐면 야, 이제 우리 슈퍼마켓 같은 거 가지 말자. 그냥 고급 주택가 아니면 과거처럼 그냥 차에다가 납치해가지고 우리 범행을 벌이자.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는 좀 비교적 더 부촌인 서울 송파구 성북구를 돌아다녔거든요. 5월 27일입니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외제차를 몰던 51살의 재미교포 유 씨를 살해했어요. 범행은 아직 끝이 아니에요. 송파 성북구 여기를 이제 고급 주택을 털기로 마음 먹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담벼락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집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범인들은 약 2달간 꼼꼼히 계획을 정비했고 결국에 이번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합니다. MBC PD에 경찰에 이번엔 가스 검침원까지 나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죠. 7월 1일 성북구 한 주택에서 이 방식을 썼고요. 피해자 이 씨가 칼에 찔립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다고 해요. 이어 7월 17일, 지금 고작 16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송파구 석촌동의 고급 주택에 들어가서 58살의 최 씨를 또 살해합니다. 이어 그의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280만 원을 인출했죠. 이 사건까지가 형 김기훈의 마지막 범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 이때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조직에서 빠지게 돼요. 이로 인해 4달간 범행은 중단되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라재영이 새 멤버를 충원하게 됩니다. 공사장에서 알게 된 53살의 이기준이었는데 다시 3인조가 결성된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역할을 분담해요. 동시에 자기들한테 좀 더 익숙한 충청남도로 돌아갔고요. 앞서 언급한 보령시 살인미수 사건, 김씨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니까요. 오늘 영상 가장 맨 처음에 등장한 김씨. 김씨를 살해한 11월 18일부터 김종인이 체포된 12월 24일까지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인데 이때 살인미수, 인질강도, 특수상해까지 총 3건의 범행을 더 저질렀더라고요. 아니 이걸 경찰이 다 몰랐다는 것도 충격이고 그렇게 사회 어딘가에서 이런 악한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게 좀 너무 소름 돋아요. 최종적으로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정리해보면 살인이 9건, 인질강도 1건, 강도상해 2건, 강도미수 1건, 특수절도 1건, 총 18건입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죽은 사람이 9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죠. 범행을 계속 해왔는데 실제 범인들이 뺏은 현금 다 합쳐보면요. 고작 한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계속 실패를 했는데도 왜 이들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살인을 계속했을까요? 이 질문에 한 전문가가 소름 돋는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 1번, 2번, 3번 시간이 갈수록 이들이 살인 자체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라고 분석하게 돼요. 와, 그러니까 살인도 그들에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모든 추가 자백이 나온 이후 주범 김종인은 여전히 사형, 또 라재영과 김기훈, 그 형 김기훈은 무기징역, 마지막으로 추가된 이기준은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김종인이 여전히 제일 센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반전이 또 있습니다. 2007년 2월 25일이었는데 감옥에 있던 김종인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3월 3일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평소 그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결국 그는 뇌사 상태다 보니까 장기를 기증한 후 사망 처리되었죠. 천안 연쇄 살인 사건,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어요. 사실 김종인이 추가 살인을 자백했잖아요. 근데 그때 담당 형사한테 자기가 털어놓을 이야기가 더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판이 다 끝난 후에 나를 찾아와라 라고 말했었는데 그 진실을 묻은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가 아직 말하지 못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현재까지 추가로 밝혀진 범행은 없습니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어째서인지 여전히 찝찝함이 남는 천안 연쇄 살인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3년 1월 1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제보를 걸어왔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그니까 제가요. 이렇게 뭔가 망설이는 듯 한참이나 뜸을 들여요. 그러다가
그니까 제가 사람을 토막내는 걸 봤어요. 이걸 들은 경찰은 순식간에 이거 장난 전화 아니야? 싶었을 정도입니다. 너무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언제 그랬냐 여러 질문을 유도했죠. 그러자 여성의 목소리가 더 심하게 떨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납치를 당했는데요. 절 납치한 남자 2명이 다른 시신을 토막냈어요. 네, 저도 거기에 같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이요, 납치범들의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 거기서 또 본인은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죠. 이게 쉽게 좀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강력사건을 의미합니다. 경찰은 즉각 여성을 찾아 나섰고 그녀를 만나 명확한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당시 32살이던 이 씨. 그녀는 그 문제의 두 남성을 화상 채팅에서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된 거죠. 처음엔 수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근데 헤어지기 직전에 이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사는 인천 집에 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잘 모르는 사이인데 이 씨는 이걸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두 남성이 그냥 짐승으로 돌변했어요. 이 씨를 폭행했고 강제로 차에 태워서 납치합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번갈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뒤 이 씨는 온몸이 꽁꽁 결박된 채 감금당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흘렀을 무렵 남자들이 갑자기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와요. 그리고 이 씨 앞에 내려놨죠? 그건 분명 사람의 시신이었어요. 이 두 남성이 이 씨가 보는 눈앞에서 칼질을 하면서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그 과정에 이 씨 또한 강제로 동참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 씨로서는 이 사람들 말에 따르지 않으면 나 또한 이 눈앞에 있는 토막 시신처럼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격한 두려움에 휩싸였겠죠. 그래서 이 씨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사체 훼손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범인들은 깔깔거리며 좋아했습니다. 야, 이제 너도 우리랑 같이 공범이야. 비록 타이였긴 했지만 어쨌든 이 씨 또한 범행에 동참한 건 맞아요. 너무도 끔찍한 경험이었죠. 근데 그래서 범인들이 안심한 걸까요? 이후 그들은 이 씨를 순순히 풀어주게 됩니다. 물론 그녀를 협박해서, 지인을 협박해서 몸값을 뜯어낸 후긴 했어요. 그렇게 이 씨가 우여곡절 끝에 자유를 얻었지만 그녀는 며칠간 고민했고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정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녀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일관적입니다.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고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죠.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입니다. 이 씨가 자기가 감금됐던, 그러니까 그 남자들의 자취방 그 위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고 얼떨결에 끌려간 장소라서 구체적으로 기억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녀가 기억하는 건 그 범인들이 살던 집 대문이 파란색이다 라는 점이었어요. 그거 외엔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했고요. 아니 그렇다고 인천 바닥에서 파란색 대문집을 지금 일일이 수색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착됩니다. 사실 이 피해자 이 씨에게는 정 씨라는 동거남이 있거든요. 근데 범인들이 이 씨 납치했을 때 이 지인, 그러니까 정 씨에게 몸값을 가져오라고 전화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 씨의 휴대폰에 범인 중 누군가의 번호가 분명 남겨져 있을 거예요. 경찰은 통화 기록을 일일이 추적했고요. 의심되는 번호에 대한 신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28살 민 씨라는 남성의 번호라는 게 확인됩니다. 용의자 민 씨, 그를 검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막 논의하다가 별 수 없이 이 제보자 이 씨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이게 이 씨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범인 꼭 잡겠다. 그러려면 한 번만 더 우리 도와주고 믿어줘라.
반드시 검거하겠다. 그녀는 이 말을 믿고 작전에 동참합니다. 경찰의 지시대로 그녀는 민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1월 19일 저녁 6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시청 후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날 현장에 나타난 민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설마 같이 사체를 훼손한 이 씨가 경찰에 가서 모든 걸 불었을 거라고 아예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대에는 수사팀이 잠복해 있었고 잠시 후 민 씨는 신속히 검거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공범을 찾아야겠죠? 길고 긴 추적 끝에 다음 날인 20일 낮 2시 공범이었던 25살 강 씨를 군자 톨게이트에서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당시 부산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던 길이더라고요. 검거 당시 그는 심하게 저항을 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 한 발과 실탄 한 발을 발사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꽤 많이 저항을 한 것 같죠. 그렇게 검거된 이인조, 아니 근데 수사가 또 난관에 부딪혀요. 이 두 사람이 아주 펄쩍 뛰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겁니다. 경찰로선 당황했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 또 어쩔 수 없이 이 피해자 이 씨를 범인들과 직접 대질시키는 무리수까지 감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저 여자 누구예요? 우린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미친 여자 아니야? 막 이렇게 발뺌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범죄를 강하게 부인하는 와중에 경찰들은 이들의 아지트였던 인천 가좌동의 하숙집 자취방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범인 중에 강 씨가 직접 계약을 한 곳이에요. 막 수색을 해보니까 하나씩 이 사건의 잔혹성을 짐작케 하는 범행 도구들이 줄줄이 발견됐죠. 우선 집 안에서 피해자를 공격할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 쇠톱, 회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피해자들 결박할 때 사용했던 테이프, 케이블 타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게도 여러 개의 파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이 발견됐거든요. 안을 열어보니까 비닐에 쌓인 토막난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집 안에 시신이 있는데 뭘 잡히고 나서 발뺌을 해요. 어쨌든 이 시신이 굉장히 정교하게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개의 비닐봉투에 나눠져서 담겨 있었죠. 근데 또 보니까 절단된 손이 지문까지 전부 도려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이의 신원을 감추려고 아주 철저히 행동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앞서 이 씨가 증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게다가 더 경악할 만한 게 증거로 나왔는데 그건 바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이 카메라 안에 이들이 함께 시신을 토막냈던 과정을 찍어둔 사진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하나하나 보던 경찰들이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해요. 왜냐면 범인들 표정이요. 사체를 토막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되려 즐거운 표정입니다. 어떤 사진엔 V를 해가면서 환하게 웃고 있고요. 이거 너무 상상만 해도 소름 돋죠. 어쨌든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 이인조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모든 범행 사실 인정했고, 자 그럼 이제 왜 죽였는가? 범행 동기가 궁금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죽은 피해자와 이들은 원한도 없고 일면식도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죽이고 토막냈냐? 라는 질문에 주범격이었던 강 씨가 대답합니다. 그게요. 헤어진 애인의 현재 남자친구랑 목소리가 비슷하더라고. 짜증나서 죽였어요. 생긴 것도 뭐 같고. 살해 동기가 정말 허탈 그 자체예요. 이걸 앞에서 듣고 있던 경찰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머리 한 대 받고 싶었겠죠.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주범인 강 씨 그리고 공범 민 씨는 영등포 구치소에서 깜빵 동기로 만났습니다. 출소를 한 후에 둘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채 돈이 궁해지니까 함께 범죄를 모의하기 시작했죠. 2003년 1월 11일 날
강 씨는 자기 그 인천 자취방에 민 씨를 불러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야,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털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돈과 차량을 갈취하자는 내용인데, 여기서 자가용 영업이라는 건 뭐냐면, 택시처럼 허가를 받은 차가 아니라 본인의 자차로 승객들을 태워다 주는 불법 영업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그 당시인 200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 암암리에 꽤나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워낙 불법이다 보니까 그걸 약점으로 잡으면 피해자들이 차와 돈을 뺏겨도 신고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회칼 2자루, 그리고 40cm짜리 부엌용 칼, 또 여러 결박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그 모의를 한 당일, 계획을 하자마자 바로 밤거리로 나와서 대상을 찾기 시작했죠. 저녁 9시 두 사람은 수원시 권선구의 버스터미널 앞에서 생활정보 책자를 뒤적거렸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광고에 나온 자가용 영업자의 연락처를 발견해서 전화를 겁니다. 저희가 있는 곳을 좀 와줄 수 있죠? 하고 그를 유인하게 되죠. 이때 등장한 피해자가 바로 살해된 26살의 오 씨입니다. 이들이 오 씨에게 25만 원을 줄 테니까 당장 강릉에 가자고 요구했어요. 수원에서 강릉까지. 비록 먼 거리죠. 근데 이게 오 씨 입장에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이 두 사람을 태워서 강릉으로 차를 출발시켰죠. 자, 그런데 한편 범인 두 사람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좀 더 한적한 곳으로 유인한 꼴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참 달리던 오 씨의 차가 강릉 휴게소를 약 10km 정도 지난 밤 11시 40분, 2인조는 작전을 펼쳤습니다. 먼저 뒷좌석에 앉아있던 강 씨가 나 좀 소변이 너무 급한데 차 좀 세워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드라이버 오 씨가 영동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죠. 그 순간 조수석 옆에 앉아있던 민 씨가 오 씨의 얼굴을 냅다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던 강 씨도 뒤에서 그를 위협하면서 회칼을 들이밀었죠. 이후 계속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어요. 그 충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차 뒷좌석의 창문 다 깨졌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오 씨는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혼자서 이 옆에 있는 건장한 남성 둘의 공격을 막아내긴 역부족이고요. 이들은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 결박했고 눈과 입에 테이프를 둘둘 감은 채 그를 뒷좌석에 태우고는 다시 강 씨의 자취방에 있는 인천으로 되돌아옵니다. 1월 12일 새벽 5시 반, 집에 도착한 이들은 여태까지 범죄가 너무 피곤했는지 오 씨를 일단 안방에 옮겨놓고 잠을 청하게 돼요. 그리고 오 씨가 이때를 노렸습니다. 2인조가 잠든 걸 확인하고 탈출을 시도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팔을 움직여서 일단 이 케이블 타이를 좀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천만다행히도 양발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를 풀어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 눈과 입은 여전히 테이프로 감겨져 있거든요. 손도 묶여 있긴 하고요. 두 발만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오 씨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도망을 치려고 했죠. 아침 10시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듬거리면서 입구를 찾다가 그만 보일러실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강 씨와 민 씨가 잠에서 깨어났고요. 이 새끼가 어딜 도망쳐? 분노한 두 사람은 그때부터 오 씨에게 또다시 무차별한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때 걸레자루, 온갖 도구들 보이는 대로 잡아서 때렸어요. 그리고 또 분이 안 풀렸는지 강 씨가 테이프를 추가로 가져와서 오 씨의 얼굴 전체를 아예 둘둘 휘감아버리는 엽기적인 짓을 저지릅니다. 이러면 사람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오 씨가 몸부림쳤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질식사로 사망하고 맙니다. 어라? 죽어버렸네. 2인조는 곧장 다음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이때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씨예요. 앞서 경찰에 제보를 했던 이 씨요. 오 씨가 사망하고 불과 다음 날인 1월 13일 밤 9시 30분 두 사람은 화상 채팅에서 만난 이 씨에게
25만 원을 내가 줄 테니 같이 월미도에 가자라고 끼워냈어요. 그렇게 월미도 한적한 공터에 도착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얼마 안 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폭행을 휘둘러서 이 씨를 납치하고 인천 다시 자취방으로 데려와요. 범인들은 거기서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을 죽인 지 지금 24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살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약간 난 이미 사람을 한번 죽여봤어. 이것에 대한 과시였을까요? 일부러 이 씨를 앞에 두고 막 들으라는 듯. 야, 얘 죽일까? 아니야. 오늘까지 살려두자. 그럼 내일은 어떻게 죽일까? 막 듣는 사람 오금이 저릴 만한 이야기를 막 장난처럼 서슴없이 꺼냅니다. 이 씨는 온몸이 결박된 채 덜덜 떨면서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야 했고요. 그러다 잠시 후 앞서 살해한 오 씨의 시신을 가져오더니 급기야 훼손까지 동참시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씨에게 함께 사는 동거남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게 된 거죠. 14일 아침입니다. 일당은 동거남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몸값 250만 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돈 받았어요. 약속대로 그녀를 풀어줬죠. 이땐 물론 너도 우리랑 같이 시신을 훼손했으니까 공범이다 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게다가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이 범인 두 사람 중에 민 씨가 원할 땐 언제든지 달려와서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씨를 놓아준 게 아니라 막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성노리개로 삼겠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스토리를 들려드리면서도 이게 진짜 국내 사건이 맞아? 할 정도예요. 무슨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앞뒤 생각 없는 너무 엽기적인 범행이죠. 근데 쉬라고요. 다행히 두 사람은 검거됐고 이젠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주범인 강 씨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하지만 공범이었던 민 씨에게는 고작 징역 7년이 선고됩니다. 그 이유는 민 씨에게는 살인 방조죄만 적용됐기 때문이에요. 또 이 씨를 살려보냈다는 것도 참작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이 사건이 20년 전 사건이라 그런 걸까요? 형량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럼 민 씨는 출소를 해서 멀쩡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또 모르죠.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 감방에 있을지도요. 한편 주범인 강 씨는 무기징역을 받긴 했지만 20년의 형기를 채운 상태라서 가석방의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은 그 엽기성과 잔혹성에 비해 국내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워낙 강력 범죄가 많았던 시기라 대중에게 좀 금세 잊힌 탓도 있습니다. 근데 금세 잊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살아남은 피해자는 얼마나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을까요? 또 유가족은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당시의 판결은 제3의 공범이나 다름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피해자의 남은 인생을 또다시 지옥으로 빠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